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미학 이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미학에 대해서 정규적인 학문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책을 쓰거나 글을 많이 쓰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미학에 대해서 작은 강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강의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책으로 출판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예술에 대해서, 또 미학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강의의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술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영화 한 편 보지 않고 살아가거나 노래를 하나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심지어 문명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옷에도 분명히 예술적인 감각이 들어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아름답게 옷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사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꼭 파인 아트 같은 고급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예술은 우리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상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점은 오늘 말씀드릴 비트겐슈타인의 미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에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철학자이지만,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소박한 편입니다. 현학적인 말도 잘 안 쓰고 문장도 되게 거칠게 쓰는 편이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소박한 의식을 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상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 학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번지르르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분수를 잘 알아라. 비트겐슈타인 본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현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학적인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이론이 이 세상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추상화돼서 잘려나가기도 하고, 막상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면모들은 잘 포착이 안 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좀 비트겐슈타인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학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비트겐슈타인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미학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넓게는 감각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특히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감각과 관련한 학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미학 강의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과연 기존의 세련된 미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제대로 바라볼 수 있냐, 바라보고 있냐, 우리가 미학적인 경험, 미적인 경험이라는 걸 얼마나 제대로 그 이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론적으로 이 미적인 경험이라는 사안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일상적인 실제 경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강의 기록물에 나타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첫째는 미적인 경험과 미학적 용어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미적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수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있죠. 미적인 경험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있는 미가 아름다울 미자니까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미적인 경험을 많이 나타내는데,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안 쓰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든 아니면 좋은 노래를 듣든 아니면 아주 멋진 건물을 보든 좋은 옷을 보든 아름답다라고는 잘 말 안 하거든요. 사실 아름답다라는 말보다 예쁘다, 멋지다 이런 말을 더 자주 쓰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beautiful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lovely, great 이런 말이 더 일상에서는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학은 아름다움을 연구한다라고 표방을 하는데, 사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형용사인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과는 생각보다 거리가 먼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미학적 이론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중요한 주장을 하나 하는데, 아름답다이든 예쁘다이든 멋지다이든 그런 미적 형용사들은 사실 감탄사의 대체물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감탄사는 예를 들어서 와우 이런 게 있죠. 대박 이런 것도 있고요.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건물을 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건물을 보고 와 대박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적어도 제 세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저 건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꼭 아름답다라는 그 명확한 표현을 안 쓰더라도 저 건물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근데 한번 순전히 그 문장이 행하는 기능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어떻게 보면 와 대박, 이게 더 그 경험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쁘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조금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박 이렇게 말하는 건 대충 퉁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예쁘다, 멋지다 이런 단어들도 그렇게 구체적인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아요. 뭐가 예쁜 거고 뭐가 멋진 건데,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면 어 그냥 좋다고 이거 말고는 그렇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미적 형용사라는 거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표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도록 만들지. 이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나 하는 게, 우리가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고 만약 되게 멜랑콜리함을 느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음악 멜랑콜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표현보다도 사실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어떤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주장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에 대한 견해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미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영상을 2개 올렸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표현에 어떤 고정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의미라는 건 그 언어 표현에 의해서 가리켜지는 대상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언어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사랑이 되겠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사랑이라는 언어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과 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기능 혹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사랑이라는 표현을 생각해보면, 솔직하게 우리 경험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솔직히 우리는 뭐가 사랑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뭘 가리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린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고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그 단어를 이용하면서 잘 생활하죠. 마찬가지로 아름다움과 관련된 형용사들도 어떤 특정한 본질적이고 고정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주장합니다. 특히 미학 시간에 미학을 공부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이 존재하고 어떤 물체에 그 속성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는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의 말을 듣다 보면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뭔가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지를 규정해야 될 것 같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움의 본질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잘 쓰는 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론가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그 단어의 배후에 무슨 고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치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미적 경험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보면 과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자연세계에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현상이 일어난 것이냐를 파악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주어진 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건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과학자들은 뇌 A라는 부위가 자극되면 B라는 감정을 느낀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내곤 하죠. 이 현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은 B라는 감정이 들 때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가지고 뇌 A라는 부위가 자극되는 게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반대의 관점을 취해서 A라는 부위가 자극됐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갖고 그럼 B라는 감정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과학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기계적인 관계로 연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결과가 있을 때는 이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기계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의 결과로 봤을 때 과연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미적인 경험을 느낄 것이다. 무언가 아름다움에 관한 무언가를 느낀다거나 추에 관한 무언가를 느낀다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계론적으로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미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미적으로 쾌감을 느끼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불쾌감을 느낄지는 예측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화심리학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뇌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종족 번식에 유리하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특정한 몸매를 가진 여성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최종적으로 맞든 틀리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종류의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식으로 미적 경험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만 제시하는 건 미적 경험이 가진 퍼즐을 풀어내는 데 아주 역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미적 경험은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고 그 구체적인 상황의 모든 특성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과학적인 예측 모델 혹은 설명 모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연에는 규칙이 있죠. 그리고 미학적인 영역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미적인 영역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감상할 때는 수미 상관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운율이 잘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나름의 규칙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규칙에 합당하게 미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실제로 비평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예술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언어 표현들을 잘 들어보면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면 아름다움과 관련된 표현은 막상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오히려 규범과 관련된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 주장합니다. 규범이나 당위와 관련된 표현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패션 비평가가 이번에 나온 자켓, 신상 자켓 소매가 너무 짧아. 허리가 너무 길어. 아니면 비율이 딱 좋아. 럭셔리함과 실용성을 다 갖췄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여기에는 막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 어떤 규칙에 잘 맞아떨어지는지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이상적인지 아닌지 좀 이런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미학적 판단과 규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규칙이 고정적이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는 일반적으로 운율이 잘 맞아야 아름다운 시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때로는 일부러 운율을 안 맞춰서 시를 쓰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규칙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로운 느낌, 더 저항적인 느낌, 더 세련된 느낌을 전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규칙을 깨는 게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규칙이 안 맞으면 보통은 그냥 별로이게 되거든요. 오히려 규칙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게 느껴지는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언제 규칙을 깨야 하고 언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적인 경험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심지어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맥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보면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은 아름답다고 불릴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현대미술이라는 맥락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보고도 아름다움이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추하다고 판단하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설명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원인들의 복잡한 복합물 중에 아주 일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과학적으로 어떤 뇌의 조건을 갖췄을 때 이 그림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이 그림을 추하다고 느끼는지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불충분한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서는 어떻게 현대미술의 맥락이라는 게 형성됐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어떻게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미술 감상이 발전해 왔길래 변화해 왔길래 이런 종류의 감상이 생겨날 수 있게 됐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학적인 담론을 살펴봐야 되고 미술사적인 담론을 살펴봐야 되고 사람들이 미술 감상을 하는 그 실제적인 사회적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나마
이 그림과 관련된 미학적 퍼즐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거지, 순전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계론적인 원인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주 불충분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문화의 역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미적인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제가 든 예시에서 참혹한 전쟁을 표현한 그림을 아름답다고 어떤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건 상당 부분 문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특정한 종류의 그림을 보면서 특정한 종류의 감정과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아름답다라는 언어 표현을 결부시켜서 거기다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건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식의 경험 방식과 언어 표현 사용 방식과 어떤 행동 방식을 익히는 거니까요. 익혀서 그렇게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되는지도 아주 달라지고, 또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도 되게 달라지고, 또 무엇을 보면서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지도 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은 똑같은 파란색 바지가 어떤 문화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문화 안에서는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진 사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과거에 아주 중요한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파란색 바지를 다 갖춰 입고 길에 나왔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한테는 여전히 그 혁명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바지가 다른 나라에서 갖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상식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파란색 바지를 입고 나왔다고 해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깊은 정치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연예인이 공식석상에서 파란색 바지를 굳이 입고 나온 그 행위를 일종의 예술적인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적인 성격을 지닌 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파란 바지가 문화적인 맥락 때문에 미적인 경험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과 수박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팔레스타인의 국기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의 강한 지배를 받을 때 이 팔레스타인 국기에 있는 네 가지 색을 조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면 그게 검열이 됐대요.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걸로 비춰져서.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네 가지 색깔이 수박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박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독립과 저항의 상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출신의 예술가들은 수박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린 수박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수박이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해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하죠. 결국에 수박을 그린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하는 정보는 동일하지만 근데 사실 그로부터 우리가 전달받는 내용과 의미는 아주 다르죠.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 수박 그림을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숭고미나 비장미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문화를 배우게 되면 그 문화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미학 강의에서 어떤 한 미국인 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유럽인이 흑인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싶죠. 지금 21세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되게 인종차별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은 과연 흑인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백인 유럽인의 입장에서 과연 그 흑인 문화에 익숙한 흑인들이 흑인 예술을 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감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도 흑인 문화를 모르는 백인도 흑인 예술을 감상할 수 있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감각 체계를 공유하니까요. 그런데 그 감상이라는 언어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감상의 활동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작품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그 작품과 관련해서 어떤 언어 표현들을 쓰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는 되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감상이라고 불리면서도.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힙합은 본래적으로는 미국의 흑인 문화 안에서 발전한 음악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힙합을 듣는 것과 뉴욕 할렘가에서 흑인 문화에 익숙한 상태로 자라온 흑인이 힙합 음악을 듣는 거랑은 되게 다른 활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에미넴의 힙합 곡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물리적인 소리가 우리 귀에 와서 닿는 건 똑같죠. 한국인한테나 미국인한테나 똑같이 와 닿을 텐데 그 소리가 우리의 경험으로까지 들어와서 작용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기독교인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보고 느끼는 거랑 비기독교인이 똑같은 교회를 보고 느끼는 거랑 되게 다를 수밖에 없듯이요.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미적인 경험은 어떤 문화라는 총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체성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술 작품이 어떤 성질을 가졌냐, 어떤 외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대상이 뭐 큰 나무가 아름답냐, 작은 나무가 아름답냐, 나무의 색깔이 어떨 때 아름답냐, 이렇게 단순히 대상의 성질을 놓고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좀 얄팍한 미학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포인트는 꽤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겐슈타인은 아름답다라는 언어 표현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마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고정적인 대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언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막상 잘 살펴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잘 쓰이지도 않는다. 또 다른 미감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들도 사실 감탄사나 아니면 뭐 제스처, 춤, 표정 이런 것들의 대체물일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더 우리의 미적 경험을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적인 언어 표현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 미적인 경험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계론적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죠. 미와 관련돼서 규칙이 보통은 대략적으로 있긴 한데 그 규칙을 언제 깨도 되는지 언제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규칙 자체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예술 작품이 있네 그러면 이 예술 작품은 이런 특성을 가졌으니까 이런 미적 경험을 유발할 거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예측하려고 하는 건 기계론적으로 예측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설명의 방식은 아니다. 아주 충분한 설명 방식은 아니다. 이런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적인 경험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하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에 문화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죠. 문화에 따라서 똑같은 외형을 가진 대상이라고 해도 아주 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쫙 보면 전부 다 일상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미를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적 경험을 할 때 우리에게 그 경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느냐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잘 살펴봐서 그것을 기술해야 한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이 가진 미학의 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현대미술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꽤 합당한 분석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현대미술에서는 더 이상 결과로서의 어떤 작품이 반드시 중요하다기보다는 점점 그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또 관람객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과 중심으로부터 과정 중심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견해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표현이 무엇을 의미로 갖느냐, 어떤 대상을 고정적으로 가리키느냐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적인 소통의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주목을 했죠.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미술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그 미술 작품이 우리의 복잡한 맥락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이거를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과연 예술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냐 비트겐슈타인의 미학적인 통찰이 시대를 앞선 것이었어서 지금에 와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대로 예술계가 바뀐 것이냐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트겐슈타인이 되게 영향력이 큰 철학자였다 보니까 예술계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쳤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직접 끼친 건 아니었어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견해를 참고해서
어떤 미학적인 해석을 내린다든가 미술 비평을 한다든가 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 영향을 미쳐서 비트겐슈타인적인 방향으로 예술계가 변화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예술계 전체가 20세기에 받았던 어떤 영향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그것 이상으로 사회의 각종 뭐 경제적인 요인들, 정치적인 요인들, 뭐 생활적인 요인들 다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뭐 기후적인 요인도 심지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수많은 영향 요인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축이 비트겐슈타인적인 철학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짚고 싶은 건, 비트겐슈타인이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였다고 해도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특별한 생각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트겐슈타인이 활동하던 20세기 초중반에는 추상적인 이론적 논의에서 구체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철학적인 고찰의 중점을 이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니체가 좀 그 분야의 선구자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후설이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랬고, 미국에서는 존 듀이나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랬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결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총체적인 작용 속에서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는 해석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비트겐슈타인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당시의 총체적인 문화를 이루는 한 축이 반대로 예술 안에 있기도 했고요. 왜냐면 예술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비트겐슈타인이 제대로 된 철학 활동을 하기 이전부터도 미술계 안에서 이미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음악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있었고, 미술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뒤샹 같은 사람들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맥락을 나타내고 있느냐, 좀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했으니까요. 그 결국에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면, 어떤 미적인 현상이라는 건 항상 총체적인 문화와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미술 비평이 됐든 예술 비평이 됐든 미학적인 이론이 됐든 미학적 경험이 됐든 미학적 판단이 됐든 아니면 예술로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됐든, 어쨌든 모든 미적인 경험은 문화적인 총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모든 시공간과 분절되는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의 미학 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공부도 많이 됐고 예술에 대해서 되게 좀 좋은 방향의 이해를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